안녕하세요. 별로 안녕하지 못한 시간을 보낸 30대 여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한 지금도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또 본인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을 만했던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는 첫사랑을 남들보다 배는 늦게 만난 것 같아요. 첫사랑보다는 늦사랑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요. 물론 이전에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정말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을 느낀 건 한 명뿐이었거든요. 바로 제 남편이죠. 남편은 제가 36살 때 제가 일하는 금거래소에서 함께 일하는 언니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그 언니는 고향이 강주인데 저랑 5년간 함께 일하고 사무실에서 가장 친하기도 해서 같이 여행도 자주 갔거든요. 언니 고향으로 함께 주말에 여행을 갔다가 언니가 오래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저만 괜찮다면 온 김에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거든요. 저는 낯을 가리는 성격도 아니고 또 언니가 정말 친한 친구라고 본인 친구들 중에서 제일 착한 친구라고 해서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만난 남편은 솔직히 처음에는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보다 좀 빙구처럼 보일 정도로 순박하다는 게 남편에 대한 첫인상이었어요. 진우 씨랑 언니랑 동갑이라고 했죠? 네? 아, 네네, 맞아요. 36입니다. 뭔 소리야? 너 올해 38이야. 36은 윤주지. 왜 갑자기 나이를 깎아? 어? 맞네. 순간 착각했어. 제가 무슨 말만 걸면 되게 당황하고 말도 더듬거리고 눈도 못 맞추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긴장한 게 보여서 미안해서 말도 못 걸었는데 근데 또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도 제게 먼저 말을 걸려고 하고 제가 먹으려는 안주가 멀리 있으면 그릇을 제 앞으로 놔주더라고요. 그릇을 든 손이 발발 떠는 게 눈에 다 보이는데 그 모습에 묘한 호감을 느꼈어요. 그날 제가 먼저 남편에게 제 번호를 주고 먼저 톡을 해서 연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제가 톡을 하나 보내면 3분 내로 답이 바로바로 오더라고요. 솔직히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거든요. 뭐 밥 먹었냐? 나는 뭐 먹었는데 맛있더라. 퇴근하고 싶다. 아직도 화요일이다. 뭐 이런 거요. 근데 그런 제 문자에 10분 정도 답이 늦어지면 나중에 미안하다. 일하느라 못 봤다고 안절부절하고요. 그 사람은 광주에 있는 대기업 소재의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근무 중에 휴대폰을 잘 못 보는 걸 저도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연애 역시 제가 먼저 다가가서 하게 됐어요. 솔직히 저는 이 남자가 대체 언제 제게 진지하게 만나보자 얘기를 꺼낼지 궁금했거든요. 광주에 사는 사람이 거의 3개월 동안 매주 주말마다 서울로 저를 만나러 오는데 그냥 지인을 통해 만난 아는 동생이 보고 싶어서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오늘이 그날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이고 제가 가고 싶은 곳 같이 가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길래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제가 먼저 말했어요. 언제쯤 나한테 고백할 거예요? 라고 말이죠. 저는 사람 얼굴이 몇 초 만에 그렇게 빨개질 수 있다는 걸 남편 덕분에 알았습니다. 술도 못해서 소주 2잔만 마셔도 취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얼굴은 안 빨개져서 체질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부끄러울 때는 불 붙은 것 마냥 화르륵 하고 빨개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제 그 한마디로 기다렸다는 듯 연인이 됐습니다. 남편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금요일 저녁에 서울로 와서 저와 주말을 통째로 함께 시간을 보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는 날에는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 잠깐 와서 제 얼굴만 보고 가기도 했어요. 많이 못 만나는 만큼 보고 싶은 게 장거리 연애의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그리운 만큼 애틋하고 얼굴을 많이 못 봐서 연애 기간이 길어도 풋풋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을 넘게 만나도 늘 연애 초반처럼 설렜지만 그래도 만난 지 1년 4개월 만에 혼전 임신이 됐을 때는 많이 놀랐네요. 얼마나 놀랐냐면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는 게 고민이 돼서 남편에게는 몸이 안 좋다고 하고 그 주에는 오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냥 얼굴을 보면 바로 말할 것 같은데 그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대체 그 주 데이트는 쉬자는 제 목소리에서 뭘 감지한 건지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월차를 내고 서울로 저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혼자 더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저는 저녁에 저를 사무실까지 데리러 온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제가 임신했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저는 속이 복잡한데 남편은 제 고백을 듣자마자 두 손으로 입을 막더니 이내 어린아이가 거대한 5층짜리 케이크를 본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안아주며 혼자 고민하게 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했어요. 그 품에 안기니 복잡했던 마음이 스르륵 다 풀어져 녹더라고요. 뭐하러 나 혼자 끙끙거리며 고민했나 싶기도 했고요. 그날부터 남편은 혼자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신혼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연애 때처럼 저는 서울의 제 자취방에서 살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냈던 광주 공장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지내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 광주로 가서 함께 살 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연애할 때 매주 서울로 와서 자연스럽게 제 가족을 만나서 저만 광주로 가서 시댁 가족들을 보면 됐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첫 관문이자 가장 큰 난관이었네요. 시댁에 초대를 받고 갔을 때 처음에 놀랐던 건 저는 항상 남편에게 형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서로 가족 얘기를 하면 형이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10년 전 화물차 운전 중 사고가 나셔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얘기만 했었어요. 누나는 진짜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갔을 때 시댁의 시부모님과 그리고 아주버님으로 보이는 분 그리고 그 옆에 여자분이 있을 때 저는 당연히 제 형님인 줄 알았어요. 아주버님이 5년 전에 결혼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아주버님이 집사람은 오늘 친정에 일이 생겨서 못 왔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럼 저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라는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다녔죠. 그때 옆에서 좀 당황한 목소리의 남편이 이런 말을 했죠. 오늘 누나 안 온다고 들었는데 왔네? 나중에 그 자리가 끝나고 남편이 저를 서울로 데려다 주는 길에 사과를 하면서 고백했어요. 누나가 있다는 걸 먼저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제 시누이는 아이 둘 낳고 결혼 생활 중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그 남자에게 결혼을 조건으로 5억 정도의 돈을 갈취해 혼인빙자 사기로 징역을 살고 나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말하길 누나가 예전에 중고 사이트에서도 몇 번 사기로 고소가 돼서 전과가 있었는데 사기죄로 징역을 살고 그해 초에 출소를 했다고. 근데 그걸 제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죠. 결혼식 전까지는 무조건 말하려고 했고 어차피 누나가 출소 후 가족들과 만나지도 않아서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그날 그렇게 집에 있을 줄 몰랐다고요. 근데 여기서 더 환장할 포인트가 뭔 줄 아시나요? 시댁에 인사를 가서 겪은 충격적인 일이 이게 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진훈이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통장 관리는 나한테 맡긴 거 알지? 네, 알고 있어요. 생활비 빼고 어머니께 돈 관리 맡겼다고요. 이건 연애 초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30 후반인 사람이 체크카드 안 쓰길래 물었더니 남편은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돈 관리를 시어머니께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결혼 전까지고 결혼하고서는 모았던 돈까지 해서 경제권을 다시 받아올 거라고 남편이 말했거든요. 생산직에서 13년 동안 근무하면서
정확히는 어머니께 물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적어도 5억 이상은 모았을 거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돈으로 광주에서 신혼집을 구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알고 있다는 제 말에 잘 됐다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얘기가 쉽겠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숫자니 저축 이런 거에 약했어. 그래서 내가 안색에 막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걸 결혼한다고 해서 홀랑 가져갈 생각은 아니지?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처음 만난 널 뭘 보고 내 아들이 땀 흘려 모은 돈을 넘겨주겠어. 서로 간에 믿음이 생겨야 할 수 있지. 요새 돈 관리 잘못하고 허영만 잔뜩 든 여자 만나서 평생 모은 돈 날린 남자들 보면 내 아들도 그럴까봐 겁나.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윤주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너야 그렇게 말하겠지. 근데 난 아직 쟤를 모르잖니. 그러니까 식 올리고 애 낳고 나서 이 정도면 믿어도 되겠다 하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넘겨줄 테니까 너는 앞으로도 돈 관리 엄마한테 맡겨라. 알아들어? 그래도 되겠지, 윤주야? 아니요, 어머님. 저는 동의 못 하겠는데요. 따지고 보면 어머님 말씀대로 남편이 땀 흘려 모은 남편 돈인데 어머님 믿음보다는 남편의 믿음을 얻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믿는데 경제권을 누구한테 넘기든 그건 어머님의 일방적인 권한이 아니라 남편에게 우선적인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 진우 씨? 아니, 재수 씨. 말 참 잘하는데 근데 우리 엄마랑 진훈이 쟤는 원래 그렇게 했다니까요. 진훈이가 재수 씨 만나기 이전부터 참 말 따박따박 잘하네. 아니, 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니? 네, 저희 부모님께서는 부모님의 권한으로 일방적인 가정교육은 안 하셔서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말하면 그냥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거지. 너 지금부터 이러면 앞으로 결혼 생활 동안 아주 골아파질걸? 너희 어차피 결혼하고 나서 주말 부부처럼 지낼 거 아니야. 그럼 결혼하자마자 집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 큰 돈이 뭐가 필요하다고. 엄마, 저희 곧 있으면 애 태어나요. 그럼 계속 주말 부부로 살 수도 없고 윤주가 광주로 올 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신혼집 계약은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도 결혼하기 전에 엄마한테 맡긴 돈 가져오려고 했어요. 앞으로 월급 관리도 직접 윤주랑 할 생각이었고요. 아유, 아주 벌써 물들었구나, 너. 아니, 13년 동안 아무 말 않고 잘 따라오더니 여자 하나 만나서 정신머리가 여자가 원하는 대로 싹 개조됐어. 윤줄 만나서가 아니라 저 분명 엄마한테 통장 맡길 때 결혼하면 그때 달라고 했고 걱정 말라고 다 적금으로 돌려서 너 장가 갈 때 주겠다고 한 거 엄마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 왜 뺏기는 사람처럼 구세요? 형 결혼할 때는 집 구하라고 2억인지 3억인지 바로 만들어 주셨으면서 왜 저는 제 돈도 못 준다고 하시는데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저와 약속했던 대로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나갔어요. 웃긴 게 돈을 관리했던 시어머니가 반발을 한 건 100번 양보해서 예상했던 모습이긴 한데 옆에 있는 아주버님이나 시누이가 남편의 그런 모습을 괘씸했다는 겁니다. 근데 남편은 지지 않았고 그렇게 단호한 막내 아들의 모습을 처음 본 시어머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어요. 아유, 알았다, 알았어. 지금 적금으로 묶여있는 돈 있으니까 그거 만기되면 줄게. 너 애 낳기 전에 끝날 거니까 그때 준다고.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 모습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 신혼집 구하기 전까지 준다는 말이 나와서 다행이었죠. 그 후에 남편은 제게 어머니가 원래 옛날부터 유독 통제가 심하고 본인이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평생 그런 어머니에게 반대를 안 했던 사람이 결혼을 결심한 후로 강하게 행동했던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그 사람 성격이 어떤 줄 잘 아니까요. 근데 또 다른 난관은 그렇게 사위를 마음에 들어하고 이 결혼을 응원했던 부모님과 언니가 상견례를 한 후에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시는데 그런 부모님을 만난 시어머니께서 안이 꼽다는 표정으로 한 말이 이거였거든요. 아유, 근데 사돈이 과일 장사를 하는데 어째 단 한 주도 윤주가 저희 집에 과일을 안 보냈네요. 저번에 집에 인사 왔을 때 한 번 가져오고 그 후에는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때 가져온 망고도 영 맹탕이더만. 과일이라는 게 당도를 일일이 감쪼아 먹는 까치 마냥 맛을 보고 보내드릴 수 없어서 그런 일이 생겼나 보네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게 죄송해서라도 사부인께서 파는 물건 몇 개 사드려야겠어요. 사부인께서도 장사하신다고 들었는데 무슨 장사하신다고요? 네? 아, 그냥 이것저것 상황 되는 대로 물건 떼와서 팔고 있습니다. 어머, 궁금하네요. 주로 뭘 파시나요? 사부인께서 파는 물건 중에 잘 나가는 건 뭐예요? 그게 그때그때 달라져서요. 제가 하는 일이 평범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그거 혹시 다단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죠. 참 안 놀랄 틈을 안 주십니다. 영어로 번드르하게 말했지만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건 바로 일명 다단계를 부르는 다른 명칭이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표정을 못 숨기시고 난색을 표하시자 시어머니는 요새 다단계는 예전과 다르다고 수익 구조도 탄탄하고 이게 은근히 돈이 된다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 네, 라고 하셨지만 바로 옆에 있는 제게 넌 뭐 안 샀지? 라고 물어보셨죠. 그날 저는 바로 자취방으로 가지 못하고 어머니와 언니의 손에 붙들려 본가에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웃옷을 벗어 바닥에 그냥 내팽겨 두시고 찬물을 벌컥벌컥 드셨고요. 아버지는 한숨 쉬시고 언니는 제게 너 어떻게 하려 그러니?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찬물 한 컵을 다 비워내시고 제게 와서 말하셨죠. 내가 진짜 마음만 같으면 너 뜯어 말리고 싶다. 아무리 한서방이 사람이 좋고 착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그렇게 어쩌자고 덜컥 임신부터 해. 내가 진짜 너 임신만 안 했으면 아무리 한서방 같은 사위라도 결혼 못하게 뜯어 말렸을 거야. 됐어. 요즘 세상에 무슨 임신했다고 꼭 결혼해야 돼? 윤주 너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그런 사람 시부모라고 어쨌든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너야. 아니면 한서방이 너랑 결혼한 후에 본인 부모 안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는 가족들의 말이 어찌나 아프고 저를 외롭게 하던지 저도 시어머니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고 분명 내 결혼 생활을 힘들게 만들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제가 가족들에게 듣고 싶었던 건 만류보다 응원이었거든요.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과의 결혼에 확신이 있었어요. 남편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후로 아들인 본인이 시어머니 성격을 제일 잘하니까 알아서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할 일 안 만들겠다고 제게 말했거든요. 저는 남편을 믿었고 남편의 말을 믿었고요. 저는 가족들의 걱정 속에서 결혼을 했고 저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늘 그렇듯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줬고요. 남편은 결혼 후 광주로 가서 평일에도 짬을 내서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녔고 주말에는 남편이 서울로 와서 같이 부동산 어플로 보면서 앞으로 아이가 태어난 후 함께 살 집을 알아봤고요. 근데 남편이 광주에 가고 2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오전에 서울로 오기란 남편이 늘 기차를 타면 바로 기차 탔다, 몇 시에 도착한다 보냈던 문자를 안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1시 정도에 제게 갑자기 공장에 일이 생겨서 주말 업무를 하게 됐다고 만나러 못 가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서운하긴 했지만 예정에도 없이 주말까지 일을 하게 된 남편이 안쓰러워서 저는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평일에도 연락이 잘 안 되더니 금요일 밤에 몸이 안 좋아서
서울에 못 가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직후 그 사실을 숨기고 남편을 피했던 것처럼 저도 그때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일단 남편에겐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광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임신했다는 말이 튀어나왔던 것처럼 저를 본 남편은 울면서 제게 지난주에 있었던 억울하다 못해 참담한 일에 대해 말을 해줬습니다. 남편이 제게 주말 근무 때문에 만나러 가지 못한다고 한 날 남편은 일을 했던 게 아니라 금요일 밤에 시댁에 있는 시어머니께 13년 동안 맡겼던 통장을 받으러 갔던 거였어요. 그 전주 주말에 저를 만나러 왔을 때 저희 둘 마음에 드는 집을 봤었거든요. 근데 봤던 집들 중에서 제일 비싸기도 해서 남편은 일단 시어머니가 모은 자신의 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던 적금은 언제 만기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갔던 거죠. 집은 남편이 모은 돈으로 예식 비용과 혼수는 제 돈으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통장을 보여준 게 아니라 어처구니 없고 분통 터지는 변명들 뿐이었어요. 남편은 그전부터 시어머니가 모은 돈이 최소한 5억은 넘을 거라고 했었어요. 그도 그럴 게 예외가 없으면 13년 동안 생활비 30만 원에서 40만 원 제외한 월급을 모두 시어머니께 관리해달라 맡겼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별다른 의심 없이 시어머니께 그래도 5억은 되죠? 그럼 지난주에 보고 온 집 계약할 수 있는데 라고 말했는데 시어머니 입에서는 태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돈 없어. 그 정도는 안 돼. 돈이 없다고요? 왜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통장에만 넣어놨어도 최소 5억은 넘던데요? 얘는 누가 돈을 은행에 처박아 두니? 얘가 여직 이렇게 돈 돌아가는데 까막눈이야. 내가 이러니까 너한테 통장 관리 못 맡기는 거야. 아니, 엄마, 말 돌리지 말고 대답하세요. 돈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요? 시어머니는 13년 동안 본인에게 돈 관리를 맡겨온 남편에게 마치 남처럼 아니 작정하고 13년 동안 등쳐먹을 대로 처먹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뻔뻔하게 말했다고 해요. 너 생각해봐라. 네 아버지 저렇게 되고 나 혼자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근데 진영이 진주 결혼한다고 하지. 진주 고깃집에는 사고만 쳐서 여기저기 합의금 물어줘야 하지. 그것도 모자라서 걔 감옥 간 다음에 네 조카들 데려와서 키우느라 돈 들었지. 그래서 엄마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내가 엄마도 정말 살고 싶어서 그랬어. 살고 싶어서. 나도 이렇게 될지 모르고 그냥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 잘 만져서 불려주려고 그랬단 말이야. 장황한 말을 늘어놓던 시어머니의 말은 그거였습니다. 남편이 맡겼던 돈 중 1억 2천이란 돈을 본인이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그 다단계 투자를 해서 까먹었다고요. 남편은 말 그대로 꼭지가 돌았죠. 아니, 왜 내 돈을 엄마 마음대로 투자를 해요? 그게 엄마 돈이에요? 할 거면 나하고 의논이라도 하든가. 아니, 그것보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다단계 투자를 해요? 제정신이에요? 내가 그럴 줄 알고 그랬어? 다 너 생각해서 나도 진짜 답답하고 죽고 싶었다고. 됐어요. 그거 엄마한테 도로 내놓으라고 안 할 테니까 그럼 남은 돈이라도 당장 줘요. 1억 2천 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상이 가시나요? 맞아요. 그 남은 돈도 이미 통장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네가 급할 땐 써도 된다고 해서 라는 말을 하며 5년 전 아주버님이 결혼할 당시 신혼집 마련을 위해 남편이 맡긴 돈에서 3억을 뺏어줬다는 말과 그 후에도 돈이 필요하면 몇 번 그 통장에서 돈을 뺏어 썼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은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고 해요. 엄마,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내가 내 돈 마음대로 다 써도 된다고, 형이든 누나든 다 퍼줘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급할 때는 빼서 써도 되는데 꼭 다시 채워 넣어주라고. 엄마도 그건 당연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형이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돈도 돌려놓지 않을 수 있냐고요. 정말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요? 이게 어디서 부모한테 죽내만의 협박이나 해. 너는 네 가족이 네 돈 쓴 게 그렇게 아깝니?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게 어떻게 네 돈이야? 지금까지 너 키우느라 들인 돈이 얼만데 네 엄마한테 그 정도 권리 있어. 지금까지 그 돈 잘 모아뒀다가 네 가족들 필요할 때 쓰였으면 잘 쓰인 거지. 무슨 돈 욕심이 많아서 엄마 앞에서 입에 거품까지 물면서 이 난리야 난리가. 저는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녹아내리는 그날 일을 말하며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우는 남편을 보면서 혈압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된 마음이 든가 동시에 뒷골이 당길 만큼 화가 났어요.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이 안 됐고 제게 설명할 것도 막막하고 제 얼굴 볼 염치가 없어서 서울에 못 갔다고 벌벌 떨면서 말하는 남편을 진정시키고 일단 아주버님에게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돈으로 집을 사 살고 있는 아주버님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따질 건 따진 후에 당장 돈으로 못 돌려받으면 그 집을 팔아서라도 원금을 받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연락도 없이 찾아가서 시어머니에게 이제야 전해들은 말을 했을 때 남편의 형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형은 어떻게 내 돈으로 이 집 사서 5년 동안 살면서 이 집 산 돈이 내 돈이라는 걸 말을 안 해? 야, 나도 몰랐었어. 나중에 집 사고 얼마 살고 나서 알았지. 엄마가 줬으니까 그냥 엄마 돈이겠거니 한 거지. 내가 뭐 처음부터 네 돈이란 걸 알고 가져갔겠냐? 아무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됐다. 더 말해서 뭐해. 이제 나도 실상을 알아서 그 돈 받아야겠으니까 현금으로 3억을 주던지 없으면 이 집을 팔아서라도 줘. 형 결혼할 때 내가 본의 아니게 도와줬으니까 나도 결혼하고 나서 내 가족이랑 같이 살 집 구해야 할 돈 돌려받아야겠어. 이 아파트가 몰랐잖아. 팔고 내 돈 돌려줘도 형한테 남는 돈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 엄마한테 가서 말해. 네 돈 관리한 사람은 엄마인데 왜 그걸 나한테 말하고 있어? 그렇게 관리한 돈으로 집 사고 이익 얻은 건 아주버님이니까 당연히 수혜자인 아주버님이 줘야죠. 아주버님은 지금 어머님을 은행처럼 대출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나마 이 사람이 대출이자 안 받는다고 한 걸 다행으로 아셔야죠. 아, 나도 뭐 이 집 사고 집값 오른 건 조금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나는 엄연히 엄마한테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거야, 받은 거. 진훈이 너한테 말 안 하고 3억 쓴 건 엄마인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진짜 말이 안 통하네요. 뻔뻔하고 무식하고 엄마 손 빌려 동생 돈 가로채서 집 사서 사는 게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렇게 당당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재수 씨,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요. 여기서 내가 문제가 아니고 13년 동안 엄마한테 돈 맡기고 나 몰라라 했던 재수 씨 남편이 문제인 거니까. 야, 너 앞으로 이딴 일로 나 찾아오지 마라. 안 그러면 진짜 너나 네 마누라 아직 안 태어난 이 새끼까지 이 동네 발 못 붙이게 해줄 테니까. 무슨 깡패인 줄 알았습니다. 하는 행동도 말도 깡패 그 자체였어요.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주먹 다짐까지 할 것 같고 말이 안 통하니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어서 저는 서울로 왔고 남편은 광주에 남았어요. 저는 일단 남편을 다독였어요. 시어머니에게 남은 돈을 회수하고 어떻게든 법적으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자고요. 집은 어떻게든 구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댁에 남은 돈을 받으러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남편은 그것까지 저를 끌고 갈 수 없다고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일단 서울로 가라고 해서 일요일 아침에 서울로 돌아온 거고요. 서울로 돌아와서도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미 시댁 식구들을 만난 후 결혼을 반대했던 제 가족에게 바로 털어놓을 수 없어서 뱃속에서 축복과 같은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데 동시에 속이 골마가는 것만 같았죠. 그러다가 다음 주 화요일에
남편이 서울로 왔습니다. 반차를 내고 왔는데 그냥 제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더군요. 그날 남편은 제 자취방에서 제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포장해온 감자탕으로 함께 식사를 했고, 제가 씻기 전에 화장 지우는 걸 귀찮아하니까 화장솜에 리무버 묻혀서 제 화장 지워주고 머리까지 감겨준 다음에 같이 좋아하는 영화 보면서 잠들었네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기차를 타고 남편은 다시 광주로 갔고요. 너무나 일상적이고 특별할 거 하나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될지 말이죠. 그날이 저와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었거든요. 목요일 저녁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광주에 있는 한 내천 근처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 근처에서 지갑과 휴대폰이 발견이 됐다고. 그 휴대폰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했는데 실례지만 한진훈 씨 보호자 분이냐고 하는 전화였죠. 막 집에 들어왔던 전 그대로 주저앉았고 당장 병원으로 와달라는 말을 하는 구급대원의 전화가 끊겼음에도 한참을 휴대폰을 붙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일어나서 그 사람한테 가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리는 안 움직이고 머리는 멍하고 그때는 영혼이 다 빠져나간 껍데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 어떡해? 내 남편, 우리 진훈 씨 어떡해? 언니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제가 받은 전화 내용을 듣자마자 너 절대 혼자 운전해서 갈 생각하지 말라고 언니가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어요. 언니는 오면서 부모님께도 연락을 했는지 언니보다 부모님이 먼저 제 집에 도착하셨고 저희는 언니 차를 타고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그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뿌옇고 중간중간 끊기기도 했는데 언니 말로는 제가 두세 번 정도 몇 초씩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차게 식은 남편을 보고도 한 번 쓰러졌고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말로는 근처 산책을 하던 시민의 제보로 현장에 출동을 했고 술에 취한 남편이 내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근처 물 밖에 소주 2병과 우도시 있었다고 하면서 제게 건네줬는데 옷을 받아들었는데 거기서 나는 남편의 향수 냄새를 맡고 그대로 옷을 안고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앞두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평소에 2잔도 채 못 먹는 술을 2병이나 입에 털어넣었을까. 물 안에서 혼자 얼마나 추웠을까 하는 생각에 한참을 울다가 그 안에서 휴대폰이 나왔고 또 안 주머니에서 종이봉투가 하나 나왔어요. 남편의 유서였습니다. 유서 제일 위에는 누구보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는 윤주, 그리고 꼭 만나고 싶었던 우리 콩콩이에게 라는 글이 써져 있었어요. 콩콩이는 제 뱃속 아이의 태명이었죠. 윤주야, 너한테 할 말이 산더미 같아가도 용기가 없고 나약한 주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몇 번을 주저했는지 몰라. 할 말을 정리하다가도 어차피 남는 말은 사무치게 미안하다는 말하고 가슴이 아리도록 너를 사랑한다는 말뿐이더라. 심심하고 비슷하게 굴러가던 내 인생은 윤주 널 만나면서 너와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너를 만나 색깔을 찾은 내 인생이 한순간에 다시 색을 잃고 흑백이 된 기분이야. 분명 너와 콩콩이를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나는 그런 너와 콩콩이를 보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 인생이 빈 껍데기 같고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숨통이 막혀서 정신이 아득해진 기분이야. 너와 콩콩이를 두고 가는 주제에 부탁까지 하는 게 엄치 없을 수 있지만 윤주야, 나는 고작 돈 때문에 너와 콩콩이를 두고 가는 게 아니야.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내 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지?
난 이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은 감각에 멀미가 나는 것 같아, 윤주야. 남편이 마치 고통 속에서 질식해가면서 쓴 것 같은 유서에는 너와 콩콩이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내 앞으로 된 종신보험은 사인이 자살이라도 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에는 재해 사망으로 분류가 돼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유서의 맨 끝자락에 다시 한번 제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과 함께 내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듣고 조금이라도 내 죽음을 윤주 네가 이해해 주길 바래 라는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어요. 그 문장을 읽자마자 저는 남편의 웃옷에서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음성 파일을 열었고 총 3개의 파일이 지난 일요일에 2개, 수요일 1개로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일요일 날짜로 저장된 파일 중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 저는 그 파일을 듣고 다시 한번 제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 전화 통화 내용의 앞부분은 남편이 내 돈 다 쓰고 나서 남은 돈이 얼마나 되냐, 당장 그거라도 보내라고, 그리고 나는 끝까지 내가 맡긴 돈 받을 거라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이런 말을 한 게 녹음이 됐었더라고요. 야,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하는 거다. 걷어서 입혀주고 재워줬더니 고작 그 돈 때문에 키워준 사람한테 그딴 소리나 하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지금? 너 지금 큰일 날 짓 하는 거야. 너는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돈 날린 악독한 엄마 같겠지만 내 입장에서 나는 내 자식 아닌 애 걷어 키운 거 돈 몇 푼으로 보상받은 거야. 그것도 나 혼자서 쓴 것도 아니고 첨년 자식이랑 같이 자라서 불쌍한 내 친자식들한테 쓴 거고. 시어머니는 휴대폰 너머로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남편에게 계속되는 폭로를 했습니다. 너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고 네 애비가 밖에서 바람난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애를 데려와서 사정사정을 해서 키울 수밖에 없던 거라고. 그리고 나도 너 같은 거 키우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 남편 자식이고 네가 불쌍해서 내 자식들이랑 차별 없이 키웠다고. 근데 네가 고작 돈 때문에 나한테 대들 수가 있냐고 당당하게 따지는 게 휴대폰 너머 녹음된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를 하던 남편은 계속 아무 말이 없었고요. 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도 나한테 너는 누구보다 믿음직한 아들이었어. 생각해봐라. 내가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니? 다리 병신된 네 아버지? 아니면 집 팔 돈 들려보냈는데 돈 잘 버는 마누라 생긴 후에 부모는 모른 척하고 사는 네 형? 아니면 지 새끼 맡기고 감옥까지 다녀온 네 누나? 내가 이놈의 자식아 절 어떻게 키우고 의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네가 고작 결혼한 지 이제 1달밖에 안 된 여자 때문에 나한테 이래? 날 믿고 의지했으면 뭐여. 그래봤자 엄마는 걷어먹인 남의 자식이 평생을 바쳐서 번 돈 뒤로는 엄마 친자식들한테 다 퍼줬잖아요. 아니에요? 그래놓고 날 의지하고 믿었다고요? 진짜 어떻게 이래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갈취하듯 벗겨먹을 거였으면 차라리 데리고 오지 말지. 이렇게 너는 친자식도 아닌데 걷어먹였으니까 억울해하지 말라는 소리 할 거면 차라리 키우지 말지 그랬어요. 아유 시끄러워. 그래 나도 네가 이렇게 돈의 눈먼 인간으로 자랄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안 데려왔을 거야. 내가 보니까 네 통장에 4,200 정도 남아있더라. 이거 보내줄 테니까 그만 좀 해라. 어? 성가신 날파리 쫓아내는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니 말에 남편은 한동안 또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여기로 보내라고 한 뒤에 바로 통화를 종료했죠. 그리고 몇 분 뒤 시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녹음된 파일도 있었는데 그 통화 내용은 시어머니에게 내가 어머니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가 다른 여자 바람나서 태어났다는 걸 들었다고.
그게 정말이냐고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는 거의 1분 정도 아무 말이 없다가 남편이 진짜냐고 절규하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녹음 파일은 끝까지 들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어떻게 알고서도 어머니가 내 돈을 형이나 누나에게 당연하게 쓰는 걸 두고 볼 수 있냐고, 나한테 말해줄 생각을 왜 못했냐고, 아버지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내가 밖에서 생겨서 태어난 자식이라 미래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냐고, 나는 진짜 이 집 식구가 아니라서 그냥 허울 뿐이고 그마저도 일생을 바쳐서 번 돈을 가져다 바쳐서 유지할 수 있던 거냐고, 울부짖는 그 목소리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 듣지도 못하고 껐습니다. 나머지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녹음된 파일은 마찬가지로 시아버지에게 건 전화였는데 녹음 시간이 6초밖에 안 됐고 건 사람 받은 사람 아무도 말을 안 해서 내용도 없는 파일이었어요. 아마 전화는 걸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끄는 게 자동으로 저장된 것 같더라고요. 경찰이나 병원에서는 남편의 사인이 자살이라고 했지만 제게 남편의 죽음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시댁 인간들의 끔찍한 이기심이 제 남편을 물속으로 떠민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부른 배를 부여지고 당장 시댁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런 저를 말려서 왜 가야 하는지 지금 나를 말리면 안 된다는 이유를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설명을 했고 언니와 아버지는 병원에 남편의 곁에 남고 저와 불쌍한 사위를 위해 분노한 저는 어머니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구급대원이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건지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남편의 죽음을 알고 있었고 병원에 갈 채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이성을 잃고 날뛰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거실에 있던 TV를 앞으로 당겨 깨뜨리고 그냥 눈앞에 있는 건 모조리 몸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당겨서 망가뜨렸어요. 그 인간들이 망가뜨린 제 결혼 생활과 남편의 인생처럼 말이죠. 그리고 제가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는 무지랭이들에게 경고했어요. 내가 니들 가만 안 둬. 니들이 죽인 내 남편 장례식에 올 생각 추호도 하지 마. 저 미친 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야, 내가 내 아들 장례식에 왜 못 가? 네 아들? 바람난 여자 자식이라고 그 첩자식이 번 돈 갈취해서 연명한 주제에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꼴값 떨지 마. 내가 니들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내 남편 영정사진 앞에 못 서게 할 테니까 남은 빌어먹을 인생 사지 멀쩡하게 보내고 싶지 않으면 와보던가. 그렇게 시댁을 나와서 저는 남편과 저를 만나게 해준 언니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 절대 그 인간들 내 남편 장례식에 발붙이게 못한다고 했어요. 언니는 걱정 말라고 지금 남편과 알던 고향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본인도 당장 가서 그 인간들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게 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남편 장례식에 올 제 친구들에게도 했고 친구들 중 총 13명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할 작정을 하고 장례식장으로 모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정을 들은 남편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는 크게 분노를 표하기도 했고 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급작스럽게 떠난 친구가 함께 일하던 동료가 그렇게 떠났다는 소식에 모두 한마음으로 저를 도와줄 수 있었죠. 시댁 인간들은 빈소 설치하고 나서 남편 입관할 때도 안 오고 영자 설치하고 나서야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장례식장 입구 전부터 이미 남편의 고향 친구들과 제 친구들이 길게 모여서 시댁 식구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거든요. 저는 몸 때문에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조문객을 맞이하는데 밖에서 망을 보던 친구가 와서 시댁 인간들이 왔다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내 밖에서 째지는 소리가 들렸고요. 니들이 뭔데 못 들어가게 해? 이것 놔! 내가 내 아들 가는 길 왜 배웅도 못하게 해? 그 외침을 듣고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나가서 따지기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인간 바리케이트를 뚫고 지나가 시어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분노를 표현하셨어요. 돈에 눈 멀어서 자식 잡아먹은 주제에 뭐가 당당해서 여길 왔어? 천벌받을 인간들. 죽기 전에 쎄 빠지게 번 돈이 내가 아니라 친자식들 좋은 일만 시켜줬다는 걸 안 진훈이가 무슨 심정이겠어? 당신들 그거 알면 여기 오면 안 돼. 진훈이가 살아생전 벌었던 돈을 꿀꺽했으니 여기서도 진훈이 앞으로 들어온 부조금 꿀꺽할 생각에 왔겠지. 절대 들여보내지 마라. 진훈이 가는 길 저런 인간들 때문에 재수 온 붙으면 큰일 나니까. 아마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 중 그 광경을 목격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례식장 밖까지 사람들이 줄 서서 막고 있고 시댁 인간들이 들어간다고 실랑이를 오래 해서 진짜 난리였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 어머니 말이 맞았던 게 장례식장 안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장례식장으로 오는 조문객들 보고 시어머니나 아주버님 시누이가 본인들이 아는 사람이면 부족은 본인들한테 주고 들어가라고 호객행위에 가까운 짓을 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거기서 망을 보던 친구들이 시댁 인간들에게 붙잡힌 조문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부조금을 중간에 갈취당할 일은 없었네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친구들이 운구할 때까지 남아서 전날 장례식장에 못 들어가고 돌아갔던 시댁 인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도 남편이 있는 관 가까이도 못 오게 했습니다. 화장터 가는 버스에 타지도 못하게 해서 저희 가족만 남편과 함께 화장터로 향했죠. 그 후 저는 남편을 납골당에 안치까지 시키고 돌아와서 어떻게든 남편이 평생 동안 모은 그 돈을 시댁 인간들에게서 되찾기 위해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7명의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는데 남편이 그 돈을 시어머니와 다른 식구들에게 갈취당했다는 걸 입증해서 소송을 걸기에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혐의를 입증할 건덕지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돈을 되찾기 위한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남편이 젊은 날부터 본인의 미래를 위해 모은 그 돈은 꼭 찾아주고 싶었는데 떠난 남편을 볼 낯이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천만다행으로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소동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시부모님이 사는 동네까지 그 집은 밖에서 만들어 데려온 자식 노예처럼 일 시켜서 돈만 갈취한 파렴치한 인간들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겁니다. 남편을 소개시켜준 언니가 고향의 소문이 좀 심각할 정도로 나서 시댁 현관문 앞에 날계란을 던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벌 받으라는 쪽지를 붙여놓고 가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남편이 떠나고 2달 뒤에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갔다고 들었고요. 도망치듯 떠난 모습이 그 인간들에게 딱 맞는 모습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 인간들이 지옥불에서 불타길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기도하면 저도 언젠가 천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악마에게 제 영혼을 팔아도 좋으니 제발 제가 살아생전 그 인간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직도 종종 남편이 마지막에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평생 이용만 당했다는 기억을 가진 채 눈을 감았다는 사실에 치가 떨리게 분노하곤 하니까요. 저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예정일보다 1달 먼저 출산을 했지만 다행히 제 딸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집을 정리하고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남편이 시어머니 아니 그 악독한 인간을 통해 제게 보내준 4천만 원의 돈과 그리고 남편 앞으로 나온 종신보험금을 받아 그 돈으로 생활하며 앞으로 아이와 함께 어떻게든 남편이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지 찾아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사연은 부디 제 사연을 들은 여러분께서 억울하게 눈 감은 제 남편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특별한 사람인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눈 감기 전 그 차가운 물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이용당했던 기억을 가진 채 떠난 남편이 제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너 만나기 전까지는 연애 경험이 없다고 했을 때 나도 당신이 내 첫사랑이야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었지. 당신은 내가 자기 말을 믿지 않는다며 투덜거렸지만 나도 그 말이 진심이었어. 여보, 나는 당신과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아. 당신은 내가 진심을 다해서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처음이자 유일한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콩콩이랑 만나지 못했을 거잖아. 이렇게 예쁘고 웃는 모습이 당신을 닮았는데 내가 어떻게 후회할 수가 있겠어. 여보, 제발 당신의 마지막 기억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술에 취해 물에 잠기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그냥 그 마지막 날 나랑 같이 밥 먹고 손잡고 침대에 누워서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다 서로의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드는 그 기억이었으면 좋겠다. 여보, 콩콩이 아빠, 사랑해.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고 내가 그 마음으로 우리 콩콩이 사랑하면서 잘 키울 테니까 걱정 말고 훗날 다시 만나는 날 예전처럼 나 꼭 안아줘야 돼.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과 예상치 못한 이별을 하는 사람들이 없길 바라며 이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